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받은 제목은 신생아와 소아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이었는데요. 제가 20분의 시간 동안 소아의 부분까지 도저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발표는 신생아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아이들 이렇게 꼬맹이들을 보실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대한 사례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재태주수 35주 1일에 1.8kg으로 태어나서 출생 87일째인 환자입니다. 소아에서는 교정 연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풀텀, 그러니까 만삭으로 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몇 살인지를 보는 건데요. 교정 연령은 53일이었고 출생 당시에 심박동이 없어서 2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후 심박수가 60회 이상이 확인이 되어서 NICU에 입실한 환자입니다.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잘 가지 않아서 손상을 입은 것이 의심이 되어서 생후 일주일째에 브레인 MRI를 시행했고 뇌의 전 범위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째에 시행한 뇌파에서 전체 뇌 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 후에 초기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폐혈성 쇼크, 그러니까 감염에 의한 쇼크가 있었지만 치료 후 호전이 되었고 기관 삽관을 통해서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87일째인 그 당시에 현재 인공호흡기 모니터상 자발호흡이 간간히 있지만 인공호흡기 세팅을 조금 낮췄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경학적 평가 시에 눈은 전혀 뜨지 않고 움직임은 거의 없지만 통증에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모로 반사나 빨기 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위관이라고 해서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위 안으로 넣는 그 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몸무게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간히 폐렴이 발생을 해서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혈압과 맥박과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치료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럴 때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이제 크게는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자 상태는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을 보호자에게 권유하는 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방법과 기관절개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지내는 것 2가지의 옵션이 있고 그 2가지 중 부모님이 선택하시도록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아이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기관절개관, 그러니까 목에서 바로 기도로 연결되는 곳을 이제 뚫고 그걸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장이라면 좀 폴도 해보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일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는 결국은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적인 용어에서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라고 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밖에 여러 가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문제는 이 환자가 임종 과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임종 과정이라는 용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환자는 사실 매우 안정적입니다. 임종 과정이라는 이 법적인 어떤 테두리로 과연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연명의료 결정법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이것은 연명의료 결정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그걸 봤을 때 이제 법에 그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명으로 결정법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공호기를 중단하면 연명으로 결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아직도 있는데요. 여기에 벌칙에 보면 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이것을 위반해서 정보를 유출한 자 또는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이런 등록을 업무를 한 자 또는 연명으로 결정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이제 유지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하여서 환자의 의사를 반하여 결정 중단을 한 경우 이 경우에 벌칙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연명으로 결정법의 제정 취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도 의료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 연명으로 결정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당시의 법령 해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각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새로 가져온 사례는 그 중에서 기관절개관을 비슷한 상황에서 기관절개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환자의 2년 후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도 35주 1일에 갑자기 태동이 산모가 감소해서 병원에 방문했고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서 2.5kg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현재 만 2세이고 출생 당시 울지 않고 늘어져 있었고 100회 미만으로 심박수가 뛰어서 기도삽관을 하고 NICU로 입시를 했습니다. 당시 MRI상에서 전체의 뇌 손상이 있었고 뇌파 결과도 활동이 저하가 있었습니다. 기관 삽관 상태에서 무호흡과 이제 간간히 몰아쉬는 양상의 불규칙 호흡이 있고 코마 상태였고 빛반사는 초기에 조금 있었으나 이후에 없었고 모로 반사와 빨기 반사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세 차례 의료진과 보호자가 면담을 시행했고 연명으로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현재 뇌사가 아니고 현재 임종 과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가족용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장기 플랜을 설명드리고 발관을 세 차례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기관절개관 수술을 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이제 고관절 유지를 하는 보고조기를 착용하고 퇴원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사실 저도 같이 관여를 했었던 이제 환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는 이제 2세가 됐는데요. 눈을 뜨지 않고 기관절개관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자발호흡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있지만 소화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소량씩 천천히 주입이 필요해서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천천히 경관 영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움직이면 토를 하고요. 감기에 걸리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얼굴과 몸이 울긋불긋해지고 심박수가 상승됩니다. 소화가 이전보다 더 잘 되지 않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침과 가래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분에서 20분마다 구강과 기관절개관을 통한 석션을 해야 합니다. 출생 초기에는 매우 늘어져 있었지만 이제 생후 수개월부터는 온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고 경직을 조절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 경직이 악화돼서 산소 포화도가 함께 저하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간병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심한 우울감이 있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케어를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요. 이제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가끔 이 아이가 어떤 걸 원할까 생각한다. 근데 그걸 사실 자주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법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내가 이 아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또 선택하는 건 너무 무섭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최근에 사용하는 이제 비유가 스레스홀드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퓨처 넷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총 웰빙의 합인데요. 웰빙의 합이 이제 0인 지점이 제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는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베네핏과 버든이 이퀄한 어떤 그 동일하게 딱 되는 그 제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면 치료를 하고 이 아래면 치료를 하지 말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딱 0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나온 뷰가 이제 스레스홀드 뷰인데 스레스홀드 뷰는 이 스레스홀드가 요 위에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살만한 삶과
어떤 가치나 밸류가 없는 삶 이렇게 딱 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를 restricted lives라고 해서 요 안에 해당하면 위 스레스홀드와 로어 스레스홀드 사이에 있으면 사실은 어떠한 결정도 용인될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스레스홀드 위에 있으면 보호자가 또는 환자가 원하더라도 환자는 아니네요. 보호자가 원하더라도 이때는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 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또는 이 로어 스레스홀드 아래일 때는 이것도 이제 찰리가드 예전에 유명했던 그 찰리가드 사례와 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치료 지속을 원하더라도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버든이 이제 베네핏보다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데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1984년에 이 위장관 폐쇄증이 있는 다운 증후군 아기 엄마의 수술 거부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유가 다른 형제들한테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같이 자라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비도 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도 불충분한 장애를 이유로 불충분한 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아이가 비가역적인 코마거나 치료가 생존 측면에 있어서 무의미하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때는 중단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맥시멀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법이 아니라 프레지던트 커미션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좀 아까 그 스레스홀드 뷰와 좀 비슷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고통의 정도, 기능 저하의 심각성, 환자가 삶에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도록 이제 그 레커멘드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진들이 베이비도 룰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리 커미션의 그 레커멘데이션이 있어도 지속해서 계속 모든 치료를 맥시마이즈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베이비 밀러 사건이 2003년에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24주에 출생한 아이가 이제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부모가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인스티튜셔널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심한 뇌성마비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 병원이 승소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배심원들이 나타낸 의견은 이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그 결과들을 보면 이제 아이가 뇌 손상이 있을 때 저체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체온 치료는 이제 뇌 손상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저체온 치료를 받은 아이들을 리뷰를 해보니까 전체 229명 중에 31명, 14%가 사망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생존을 했습니다. 당시 네오네이탈 피리어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망을 한 어떤 모드 오브 데스를 보면은 CPR을 하면서 사망했다든지 CPR을 하지 않았지만 벤트에 이제 유지한 채로 사망한 경우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망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벤트를 떼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3명 그리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였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리즌으로 익스투베이션 그러니까 기관 발관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25명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나서도 생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액이나 어떤 물이나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임종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레벨 4 NICU라고 이제 고도의 치료를 하는 NICU의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14%가 저체온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사망을 했고 그 사망 환자 중에 87.6%는 연명으로 중단을 통해서 사망했는데 이 사망을 한 아이들의 이유를 보면 중추신경계 손상이 75% 정도여서 사실상 퀄리티 오브 라이프 리즌으로 사망을 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좀 주목한 거는 어떤 환자가 연명으로 중단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학적 소견에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좀 더 가구 소득이 높고 공보험보다는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중단이 많아서 이제 어떤 소셜한 어떤 팩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에까지는 미국의 사례였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건 2000년에 란셋에 나온 자료이고요. 당시에 이제 1996년, 97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의 상황인데 122개 NICU 의료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탈리, 스페인, 프랑스,
뭐 점원 이런 데들 다 조사를 했는데요. 신경학적 예후가 나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비율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의료진이 굉장히 나라마다 차이가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보다 사실 지금은 훨씬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한 방법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텐시브 케어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이런 라이프 세이빙 드럭 뭐 예를 들면 승합제 같은 것들을 중단한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를 중단한 경우는 이제 퍼센트가 굉장히 나라마다 차이가 나고 뭐 40에서 80%, 90%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인공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약물을 투입해서 중단한 경우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의료진 중에 73% 그리고 47%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제 연령이 조금 더 높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그런 결정들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연명으로 중단을 해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제가 윤리학회나 또는 완화의료학회를 갔을 때 많이 느끼는 것은 최근에는 사실상 소아나 신생아 ICU에서 뭔가 정말 인텐시브 케어를 막판까지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은 중단하는 형태로 아이가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느끼는 ICU 피지션들의 모럴 디스트레스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티클 제목이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가 뭔가 성인의 뇌는 심각한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A는 B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이제 소아는 그런 부분들이 신생아는 너무나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모럴 디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의료진이 말을 한 건데요. 이 아이가 갖게 될 장애의 정도가 정말 가족의 일상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 소중한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의료진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전공이나 또 선생님들께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요. 인공호흡기를 유지를 하고 이 아이한테 비위관으로 영향을 주면 아이가 의식이 없긴 하지만 살아는 있을 수 있는 아이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걸 중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걸 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걸까요? 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장애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정말 아이의 삶의 질을 어떤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만 장애가 생길 게 우려돼도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게 걱정이 된다. 또 반대로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은 우리가 퇴원을 시키고 나면 사실은 그 뭐 최선을 다해서 의료를 제공은 하지만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아이와 가족에게 너무 큰 부담을 평생 지게 하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을 사실 돕기 위해서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외국에서는 이제 소아과 학회나 여러 학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인데,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의 소아과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처치를 시행해도 유의미한 생존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않거나 또는 의학적 처치를 통해 의미 있는 생존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질환과 치료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버든의 치료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누가 결정할 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결정들을 의료진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내 아이의 연명으로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제 부모의 결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로어 스레스홀드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할 때는 우리가 이 치료를 하지 않기로 의료진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표현들이 가이드라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명의료법이 사실 시행이 돼서 저는 완화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던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제시하는 임종 과정의 판단으로 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운 환자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신생아 환자군만은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만을 지속할 때 사실 환자와 가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모럴 디스트레스도 돕고 환자와 가족의 어떤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